그만두세요. 민수 씨,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이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요. 은주 씨 눈빛이 반짝이니까 난 더 눈이 부셔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직은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노을빛이 우리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자전거 안장처럼 딱딱한 모텔 침대 위. 한 세월 살아온 내 몸이 설레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사는 64 정은주입니다. 은퇴, 교사로 이혼한 지 5년째죠. 8년 전부터 찾아온 퇴행성 관절염은 제 무릎에 늘 통증을 주고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월요일 아침마다 정형외과를 찾는 일이 제 일과가 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주사와 약물로 버티는 삶. 이게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 생각하던 날이었어요. 정은주님, 무릎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조재현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무릎 관절 사이 공간이 많이 좁아졌다고 했어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필요합니다. 운동이라니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무슨 운동을요? 내 표정을 읽은 듯 의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에 부담 없는 자전거가 어떨까요?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의사의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처럼 제 삶도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 같았죠. 남편과 헤어진 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독립했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아픈 무릎을 부여잡은 채 살아왔어요. 문득 버스 창으로 자전거 가게가 보였어요. 지팡이처럼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했던 걸까요? 버스에서 내려가게로 향했습니다. 혹시 초보자도 탈 수 있는 자전거 있을까요? 주인장은 내 키와 체형을 살피더니 중고 자전거 한 대를 꺼냈어요. 오렌지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그렇지만 안장이 넓고 핸들이 높은 여성용 자전거였습니다. 이 자전거는 허리 굽히지 않아도 되고 발도 쉽게 땅에 닿아요. 오래된 거라 가격도 착하고요. 집으로 끌고 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길이 자전거를 끌고 가니 2배는 더 멀어진 것 같았죠. 그날 밤 베란다에 세워둔 자전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을 2바퀴 돌고 나니 어린 시절 자전거 타던 감각이 희미하게 돌아왔어요.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페달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바람이 얼굴을 쓸고 지나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한강 자전거 도로까지 가보기로 했죠. 64세 나이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선택한 모험이었어요. 한강에 도착하자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분은 70대로 보였지만 자전거 위에서는 50대처럼 젊어 보였죠. 그들을 보며 작은 희망이 피어났어요. 나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휴식을 취하던 중 자전거 거치대에 붙은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포 평화누리 라이딩클럽 50대 이상 중장년 환영. 전화번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자들이 마치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운동복이라고는 10년도 더 된 추리닝밖에 없었죠. 다음날 근처 마트에서 산책용 바지와 바람막이 점퍼를 샀어요.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니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왔을 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못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그래도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말이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5명 정도가 이미 모여 있었어요. 초보처럼 보이는 저를 발견한 한 남성이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그렇게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한강은 활기찼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이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사이에서 저는 김포 평화누리 라이딩클럽 사람들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은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할게요. 앞서 다가왔던 남자는 클럽의 총무를 맡고 있다며 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6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였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웃는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이시면 오늘은 짧은 코스로 가봐요. 걱정 마세요. 누구도 떨어뜨리고 가지 않습니다. 민수는 다른 회원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활력이 넘쳤습니다. 특히 박호석이라는 분은 66세 나이에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첫 라이딩은 한강변을 따라 5km 정도로 계획했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짧아 다행이었죠. 일행 중 가장 실력이 부족한 저를 배려한 것 같았어요. 출발하기 전 민수가 제 자전거를 살펴봤습니다. 안장 높이를 조절해주고 브레이크와 기어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의 손길이 자전거에 닿을 때마다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죠. 괜찮으세요?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제 표정을 살피는 민수의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러웠죠. 라이딩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페달을 밟는 것도 힘들었어요.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고 숨도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계속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었어요. 다른 회원들은 앞서 달리고 저희 둘은 천천히 뒤따라갔죠. 첫날부터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꾸준함이 중요해요. 민수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자유로움. 그리고 활력. 중간에 쉬어가는 동안 민수가 생수병을 건넸어요. 우리는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그때 처음으로 민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은퇴 공무원이었고 8년 전 부인을 암으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전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요. 자전거는 저에게 치유였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슬픔이 조금씩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민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이혼 후 오랫동안 공허함에 시달렸으니까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 제 무릎이 아프다는 걸 눈치챈 민수가 더 천천히 가자고 제안했어요. 다른 회원들은 먼저 출발 지점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했죠. 평소 같았으면 무릎이 아파서 라며 핑계를 대며 거절했을 텐데 그날 저는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출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이미 해산한 뒤였어요. 민수가 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클럽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번호를 교환하는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64세 나이에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던 감정. 그날 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문자를 보는 내내 미소가 지어졌어요. 폰 화면을 끄고 난 후에도 그 기분은 계속되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자 문득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 무릎 통증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예전처럼 무릎 통증에 집중하는 대신 다음 주 라이딩을 기대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도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좀 더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 일주일 동안 혼자서도 아파트 주변을 자전거로 돌았어요. 무릎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점점 나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4세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건 아직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아내 여자가 깨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토요일이 돌아왔어요. 전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침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죠.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라이딩 날이 마침내 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평소보다 거울 앞에 오래 머물렀어요. 머리를 정돈하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도 발랐죠. 이런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가벼운 바람막이와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자전거를 끌고 나섰어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민수가 제일 먼저 반겨주었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참가자가 더 많았죠. 12명 정도의 중장년층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가 오늘의 코스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포로 가는 길을 달릴 거예요. 행주대교 지나서 아라뱃길까지 가볼까 합니다. 지난주보다 거리가 늘어난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슬쩍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중간에 쉬엄쉬엄 갈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배려가 참 고마웠어요. 이번에도 출발하기 전에 제 자전거를 점검해 주었죠. 기어를 조정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확인했어요. 그의 숙련된 손길이 자전거를 만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라이딩이 시작되자 무리는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빠른 그룹과 느린 그룹. 저는 당연히 느린 그룹에 속했고 민수는 총무임에도 느린 그룹과 함께 했습니다. 나를 위해 속도를 맞춰준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강을 따라 달리는 길은 생각보다 평탄했어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기어를 낮게 유지하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지난주보다 호흡도 안정적이었고 자전거 위에서의 균형감도 나아졌죠. 민수는 계속 옆에서 조언을 해주었어요. 오르막길에서는 더 낮은 기어로 바꾸라고,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 사용법을 알려주었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주대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죠. 다리 난간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보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민수가 물통을 건네주며 물었어요. 무릎은 어때요? 많이 아프진 않죠? 사실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참을 만했어요. 아픔보다는 이 순간의 행복감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다시 자전거에 올라 아라뱃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는 마치 우리를 위한 길처럼 느껴졌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회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친절했고 특히 박호석 씨는 재미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 시선은 항상 민수를 찾고 있었어요. 아라뱃길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기로 했어요. 저는 어제 저녁 특별히 김밥을 만들어 왔죠. 민수에게 건네자 그가 기쁘게 받아들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정성이 느껴지네요.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공무원 생활 이야기, 두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교사로 지냈던 날들, 이혼 후의 삶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속도를 내야 했지만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그것을 눈치챈 듯 제 옆에 바짝 붙어 달렸습니다. 제 뒤에 바싹 붙어서 달리세요. 바람을 막아줄게요. 그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페달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했죠. 행주대교를 다시 건널 때쯤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해가 비춰 만들어낸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다리 위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민수가 제 옆에 와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장면을 함께 바라봤어요. 예쁘네요.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민수의 손이 살짝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접촉이 전류처럼 제 몸을 타고 흘렀어요. 출발점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예상보다 긴 시간 자전거를 탔지만 생각보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각자 헤어질 때 민수가 슬쩍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내일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일요일인데 시간 되실지.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는 내일 오후 2시 한강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탔는데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니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64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볼이 상기된 모습. 오랜만에 보는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나이란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처음으로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한강변 카페를 찾아가는 길은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설렜어요. 오랜만에 꺼낸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어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제 모습이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 같았죠. 정확히 2시 민수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깔끔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자전거, 복장이 아닌 그의 모습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나를 발견한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들렸어요.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와 달리 자전거 이야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어요. 민수는 3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새해 전 퇴직했다고 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큰 아들은 캐나다에 산다고 했어요. 부인을 잃은 후 처음에는 매일 술로 밤을 보냈다가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자전거를 권했어요. 처음엔 웃기다고 생각했죠. 이 나이에 무슨 자전거냐고요. 근데 한번 타보니 좋더라고요. 페달 밟을 때마다 머릿속이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20,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것, 남편과 별거 후 이혼했던 과정, 두 아이가 각자의 삶을 찾아 독립한 후의 공허함까지. 민수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한강 위로 퍼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민수가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살짝 어깨가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런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걸까요? 민수가 알려준 식당은 조용한 일식집이었어요. 사시미와 따뜻한 술을 시켰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자 이야기는 더 깊어졌어요. 민수는 부인을 떠나보낸 후의 외로움을, 저는 이혼 후 느꼈던 상실감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다들 괜찮은 척하지만 실은 다 외롭죠.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너무나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도 없이 당황한 우리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뛰었습니다. 가까운 건물 처마 아래로 들어갔지만 비는 더욱 거세졌죠. 이대로 기다리긴 힘들 것 같은데요. 저기 모텔에서 잠시 비 피할까요? 민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옷이 다 젖어가는 상황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빗속을 뛰어 가까운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비를 피하려고 했지만 직원이 객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 민수가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방에 들어서자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냥 비 피하려고 한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젖은 외투를 벗어 걸어두고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수가 리모컨으로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거든요. 민수가 침대 끝에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지만 그 작은 거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은주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민수의 고백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저도요. 용기를 내어 작게 속삭였어요. 민수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죠. 창밖의 비 소리와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강 안에 가득했어요. 민수가 조금씩 다가왔고 저도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그 키스는 청춘의 뜨거움보다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외로움을 견뎌온 두 사람의 위로 같았어요. 민수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64과 67.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세월도 잊은 채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민수의 품에 안겨 눈을 뜨니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의 질문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충만함.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64세 나이에 찾아온 뜨거운, 아니 온기 가득한 봄날이었어요. 민수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비가 그친 월요일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을 걷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고 색채가 가득한 세상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면서도 아직 민수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살던 공간이 갑자기 너무 크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낮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잘 들어가셨어요? 걱정됐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자 다시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는 잠시 통화를 나누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라이딩 약속도 다시 확인했고 그 전에 한 번 더 만나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수는 제 집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손을 잡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길가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전거 타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제 삶은 무색무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마트에 가고 저녁엔 약을 먹고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그냥 살았어요. 특별한 것 없이. 하루하루가 똑같았죠. 민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부인을 잃고 난 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 뜨면 기대되는 게 생겼어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민수에게서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라이딩은
이제 우리 일주일의 중심이 되었어요. 이번엔 한강에서 북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달렸습니다. 무릎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고 체력도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언제나 제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었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라이딩 후에는 종종 민수의 집에 가기도 했어요. 그의 집은 깔끔했지만 여자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티가 났습니다. 제가 간단한 요리를 해주면 민수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은주 씨가 해주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먹는 기분이네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민수도 제 집에 종종 왔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죠. 이런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3주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자주 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그의 렌즈를 통해 보는 제 모습이 점점 좋아졌어요. 은주 씨는 카메라를 참 좋아하네요. 렌즈가 은주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속 제 모습이 늘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민수의 시선으로 보니 다르게 보였어요. 주름진 눈가도 처진 볼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습관과 취향을 알게 되었죠. 민수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저는 야행성이었어요. 그는 단 것을 좋아했고 저는 매운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런 차이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 민수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품에 안겨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베란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고통스러운 무릎을 붙잡고 혼자 살아가는 대신 누군가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삶. 무슨 생각해요? 그렇게 보니까 궁금하네. 커피잔을 들고 돌아선 민수가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민수의 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 다가와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민수와 함께하면서 무릎 통증도 덜해진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관절염을 잊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행복이 주는 자연 치유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꾸준한 자전거, 운동 덕분이었을까요? 은주 씨, 다음 주에 우리 강화도까지 자전거로 가볼까요? 1박 2일로요. 민수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어요. 그렇게 먼 거리를 자전거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주 씨는 생각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함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모험들을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함께 자전거 타기, 요리하기, 영화 보기, 사진 찍기. 평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색깔이 돌아왔어요. 예전에는 흑백으로만 보이던 세상이 이제는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민수가 있었어요. 67의 남자가 제 64 인생의 봄을 가져다 준 거였죠. 하지만 모든 봄이 그렇듯 우리의 봄에도 작은 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느 날 라이딩 클럽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창한 토요일 아침, 평소처럼 라이딩 클럽 모임에 나갔어요. 민수와 함께 손잡고 나타난 우리를 보며 회원들이 눈짓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축하해주는 마음이라 생각했어요. 다들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니까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거라고 믿었죠. 그날 코스는 남한강 쪽이었어요. 평소보다 긴 거리였지만
이제 제 체력도 많이 좋아져서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전처럼 제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었어요. 중간 휴식 시간, 저는 음료를 사러 매점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여성 회원 두 분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민수 씨가 은주 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민수 씨는 원래 다 그래. 누구한테나 친절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윤희 씨한테도 똑같이 잘해줬잖아.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속도 맞춰주고. 맞아. 그리고 그전에는 미경 씨, 어쩜 그렇게 다정하게 챙겨주던지. 웃음소리와 함께 이어지는 대화가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민수의 일상적인 친절함에 불과했던 걸까요?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며 민수에게 돌아갔어요. 그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모두에게 보여주는 친절한 미소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라이딩을 재개했지만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저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이상하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왜 그렇게 조용해요? 무슨 일 있었어? 민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의심을 말하면 그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민수가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여성 회원에게 자전거 조작법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망설이다가 약속을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운 중년 여성 중 하나일 뿐일까? 영화관에서 만난 민수는 변함없이 다정했습니다. 팝콘을 건네며 웃는 모습, 영화 중간에 손을 잡아주는 모습, 모두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행동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길, 우연히 라이딩 클럽의 박호석 씨를 만났어요. 그가 우리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호석 씨도 이 영화 보러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 역시 인기가 많네요. 저번에도 이 영화관에서 누구랑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호석 씨는 무슨 말을 잘못했다는 듯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의심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민수가 여러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제 집에 오기로 했어요.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수 씨, 혹시 다른 여자분들과도 이렇게 지내나요? 질문이 나오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었죠.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제 표정이 어둡다는 걸 알았는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라이딩 클럽에서 들었어요. 예전에도 다른 여자분들한테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그냥 친절함이었을 뿐이에요. 은주 씨와는 달라요. 그의 해명이 진심으로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64세 나이에 질투하고 의심하는 모습이라니.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요? 왜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의도적으로 민수의 연락을 피했어요. 문자에는 짧게 답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라이딩 모임도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빠졌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이 든 여자라서 자신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민수의 진심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주름진 눈과 처진 볼살, 흰머리. 이런 나를 그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계속 피했어요.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무릎 통증도 다시 심해졌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이었겠죠. 집 안에만 있다 보니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보기, 약 먹기, 잠자기의 반복. 창가에 세워둔 자전거에는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박호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의아했지만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은주 씨, 클럽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호석 씨가 진짜 방문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 이야기 때문에 왔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지만 호석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영화관에서 드린 말씀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그때 민수 씨가 영화 본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잠시 들어왔거든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어요. 호석 씨는 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클럽에서 다른 분들에게 친절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은주 씨를 대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우리 모두 느꼈거든요. 민수 씨의 눈빛이 은주 씨를 볼 때 얼마나 다른지. 호석 씨의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자신감 없는 중년 여성의 불안감 때문에 소중한 것을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자전거 안장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벽이 있었다는 것을. 나이 때문에, 외모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세운 벽. 그 벽 너머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을 의심했던 거예요. 호석 씨가 돌아간 밤새 생각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를 되돌아봤습니다.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제가 느꼈던 행복감. 모두 진짜였는데 제 불안감이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해가 뜨자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해야겠다고. 하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자 망설여졌어요. 일주일 넘게 그의 연락을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 신청을 한 소녀처럼요. 몇 분 후 민수의 답장이 왔어요. 지금 갈게요. 그 짧은 메시지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의 생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심장이 거의 멎는 줄 알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서로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와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이 된 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불안감에 대해서,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요. 민수는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 나이의 사랑이란 게 어떤 건지 알아요? 화려한 불꽃이 아니라 따뜻한 모닥불 같은 거예요. 오래 지속되는 온기죠. 그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계속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제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은주 씨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감정은 달랐어요. 그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호석 씨가 왔었어요.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민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쓰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참견하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엔 고마워해야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 당신이 특별한 이유는 당신이라서예요. 나이 때문도 외모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일 라이딩 갈까요? 무릎은 괜찮겠어요? 민수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아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를 보니 지난 일주일의 우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클럽 모임 없이 우리 둘만 한강을 달렸어요. 페달을 밟을 때마다 무릎이 아팠지만 민수와 함께하는 기쁨이 그 통증을 덮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이전의 불안감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한강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민수가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어요. 그 작은 배려가 이제는 의심이 아닌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민수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불안한 마음이 커요. 젊었을 때는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게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더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 심정을 표현해 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주 씨, 우리가 잃은 것보다 아직 가질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특히 함께라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맞아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록 20대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요.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민수를 의심한 건 사실 그를 향한 의심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죠. 집에 돌아와 민수를 들여보냈어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의심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시간이었어요. 은주 씨, 이번 주말에 강화도 1박 2일 여행 아직 유효한가요? 민수의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전에 계획했던 그 여행, 제 어리석은 의심 때문에 무산될 뻔했던 여행이었죠. 물론이죠. 같이 가요.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후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는 민수와 함께 끝없는 자전거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진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함께 달린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빗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죠. 민수와 화해한 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만져봤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 통증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통증 너머에 있는 기쁨과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토요일 라이딩 모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하겠다고요. 곧바로 여러 회원들이 반겨주는 메시지가 왔어요. 특히 호석 씨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민수 씨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제 화해하셨나 봐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요. 제가 요리해 주겠다고. 주방에 서서 오랜만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요리하는 내내 자꾸 미소가 지어졌어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나요? 민수가 도착했을 때 테이블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와인 한 병으로 건배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수의 말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불필요한 의심과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는 시작이요.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별을 보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반짝이는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물었어요. 민수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빛이 되어가고 있어요. 은주 씨가 내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제가 스스로 만든 벽을 허물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민수도 저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안에 모든 의심을 녹여버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오늘은 민수와 함께하는 강화도 1박 2일 여행 날이었습니다. 가방에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기고 무릎 보호대도 꼼꼼히 준비했어요. 민수가 문자로 준비물 리스트를 보내준 덕분에 있는 것 없이 모두 챙길 수 있었죠. 현관 앞에 자전거를 꺼내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체인 상태, 브레이크. 민수가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이제 저도 어엿한 자전거 라이더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아파트 앞에 나갔어요. 민수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자전거 뒤에는 작은 짐가방이 매달려 있었고 등에는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민수의 인사에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하늘은 맑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자전거 여행하기에 최적의 날씨였죠. 출발하기 전 민수가 제 자전거에도 작은 가방을 달아주었어요. 그리고 제 무릎 상태를 걱정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릎 보호대 꼭 착용하시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오늘 코스는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시작해 김포를 지나 강화도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총 60km 정도 되는 거리였지만 중간중간 쉬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민수가 자신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햇살, 시원한 강바람, 그리고 옆에서 함께 페달을 밟는 민수의 존재가 모두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김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페달을 밟아 출출했던 터라 음식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은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오히려 규칙적으로 움직이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아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작은 통증쯤은 감수할 수 있었어요. 식사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도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중간에 아라뱃길을 지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수가 준비해온 간식과 물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은주 씨, 자전거 타기 시작한 지 석 달 정도 됐죠? 정말 많이 나아지셨어요. 민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처음 자전거를 샀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석 달이 흘렀네요. 그동안 무릎 상태도 조금씩 나아졌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민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은주 씨가 용기를 내서 시작한 거죠.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의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늘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겸손함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았어요. 이제 강화대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게 펼쳐진 서해의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강화도네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민수의 말에 힘을 내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옆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상쾌했어요. 민수가 나란히 달리며 가끔씩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배려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강화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미리 예약해둔 작은 펜션으로 향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강화도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서쪽 하늘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바다 위로 황금빛길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섬이 교동도예요. 민통선 안에 있던 곳인데 이제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민수가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는 강화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마 혼자서도 여러 번 다녀갔던 모양이었죠. 해가 거의 질 무렵 작은 해안 마을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신선한 회와 따뜻한 매운탕이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수와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은주 씨, 혹시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냐고 물으려다 그의 눈빛을 보고 이해했어요.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구나.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제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색이 없던 세상에 다시 색이 입혀진 것 같았죠. 민수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은주 씨가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자전거를 끌고 해변을 걸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고 바다는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은주 씨,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실래요? 서로의 봄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진심, 어린 물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네, 함께해요. 우리의 봄을 함께. 별빛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4과 67.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이제 막 시작되는 우리의 봄. 어쩌면 이 봄은 젊은 시절의 그것보다 더 깊고 아름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변으로 나가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민수와 함께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은주 씨,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거기도 자전거 길이 정말 좋아요. 민수의 질문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곳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자전거에 올라 귀가길에 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지만 오늘은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일까요? 강화대교를 건너는 동안 문득 생각했어요. 불과 석 달 전, 제 인생은 무릎 통증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 작은 용기, 자전거 한 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는 동안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 씨, 우리 나이에 두 번째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주 씨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걸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봄은 정말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은주 씨, 내일도 자전거 타러 가요. 우리만의 코스로요. 내일, 또 내일.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집 앞에서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내일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자전거 옆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정형외과에서 의사가 자전거를 권했던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용기를 내어 자전거를 사지 않았다면 민수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이 두 번째 봄도 경험하지 못했겠죠. 집에 들어와 베란다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그 자전거는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제 인생의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렌지색 페인트가 벗겨진 그 중고 자전거가 이렇게 소중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우리 여정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64세 나이에 찾아온 두 번째 봄은 첫 번째보다 더 깊고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날씨도 좋을 거래요. 아침 일찍 만나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약속과 기대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릎 통증보다 설렘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으로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두 번째 봄을 감사히 여기며 남은 시간 민수와 함께 페달을 밟으며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